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0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15년 넘게 쌓아온 우정과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믿기지 않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신혼부부였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15년을 함께 해온 친구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도, 그리고 가족이라고 불렀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변할 수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그때가 벌써 16년 전 일이네요. 저희는 사진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둘 다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 민준이를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동기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어요. 주말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진 찍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진을 좋아해서 종종 민준이와 함께 출사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동아리 사람들 여러 명이 함께 다녔는데 나중에는 저와 민준이만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정말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취미가 같은 편한 친구였거든요. 민준이는 저에게 연애 상담을 했고 저도 민준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어요. 서로의 연애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 민준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했고 이별을 할 때도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민준이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 후에도 저희는 계속 연락했어요. 각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서 안부를 나누곤 했어요. 민준이는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고 저는 서비스업 회사에 들어갔어요. 일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도 했어요. 20대 후반에는 저희 둘 다 각자 진지한 연애를 했어요. 저는 회사 선배와 2년 정도 사귀었고 민준이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분과 3년 가까이 사귀었어요. 그때도 저희는 서로의 연애를 응원해주는 사이였어요. 민준이는 그 여자분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자주 그분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성격도 좋고 가정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과 헤어졌어요. 서로 원하는 미래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별 후에 민준이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민준이가 안쓰러워서 자주 만나서 위로해주곤 했어요. 그때도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제가 사귀던 선배와 헤어졌어요. 그분이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게 되면서 원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어요. 그때 민준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30살이 넘어서는 저희 둘 다 연애에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쯤부터 민준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여서 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에는 제가 다른 남자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던 민준이가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어요. 별거 아닌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지만요. 만날 때도 민준이가 예전보다 저를 더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미리 찾아두고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전시회나 공연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친구로서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달 계속되다가 작년 여름쯤 민준이가 저에게 진지한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둘이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말했어요. 너 혹시 나한테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낀 적 없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십몇 년을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그냥 친구로만 볼 수가 없어졌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런 관계에서 사랑으로 발전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준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요. 민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우정을 연애 감정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때의 얘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지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혼란스럽다고 민준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민준이는 정말 이해심이 많았어요. 급하게 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런 민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제 성격이나 취향,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민준이는 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저는 민준이에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고 했어요. 민준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때 민준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도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연인이 되려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민준이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서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 알게 된 민준이의 새로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다정하고 로맨틱했어요. 깜짝 이벤트도 자주 준비해주고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자주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 기분을 항상 살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민준이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반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민준이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희 나이도 이제 30 넘었고 서로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오랫동안 연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말이 맞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미 15년을 함께 해왔고 서로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커플들이 연애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에 동의했어요. 민준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다면서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신혼집 문제를 논의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축했어요. 제가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긴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와 동생 둘을 키우시느라 늘 빠듯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아껴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최대한 아껴 썼어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자제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는 더욱 절약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저를 정말 신기하게 봤어요. 월급을 받으면 10% 정도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니까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여행도 거의 안 가고 쇼핑도 최소한만 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모은 돈이 1억 원 정도 되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니까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민준이도 저와 비슷하게 돈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7천만 원 정도는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의 돈을 합치면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시부모님이 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고 그동안 모은 돈도 있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께서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회 하고 계실 때 오랜 친구 한 분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제안을 했대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대요. 하지만 그 친구분이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셨대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퇴직금과 저축한 돈 대부분을 그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도 안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처음에 몇 명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그런 수업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그 일로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신 거니까요.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 모두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절망적이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그 일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기셔서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시다니요. 민준이도 부모님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준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 일부를 시댁에 빌려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가진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드리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시댁에서 당장 급한 생활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일자리를 구하시거나 다른 수입이 생기면 다시 갚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곧 가족이 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여행도 거의 안 가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런 소중한 돈을 결혼 전에 빌려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그 큰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민준이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신다고 자신이 나중에 꼭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곧 가족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어요.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했어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어요. 친구들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위험하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민준이를 믿기로 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오면서 민준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시댁에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언제까지 돌려받을지도 명확히 정했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제가 남은 5천만 원과 민준이가 가진 7천만 원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민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정말 기뻤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라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저를 정말 아껴주었거든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민준이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서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도 하고 가끔 사진 찍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시댁 얘기가 나올 때면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부모님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고 제가 빌려드린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민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재산이 있으신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몰래 사두신 땅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그 땅들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께서는 그 땅들을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두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 두셨는데 십몇 년 동안 이자까지 붙어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외할머니께서 그 돈을 저에게만 남겨주셨다는 거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에게만 상속하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저를 정말 아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제가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상속받는다니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큰 돈을요. 처음 며칠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꿈이 아닐까, 혹시 착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사실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정말로 저에게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외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저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렜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민준이도 처음에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외할머니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부자네. 신혼집도 전세가 아니라 아예 사서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시댁에 빌려드린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제안이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시댁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형님 사업 자금도 지원해주면 어떨까?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시댁 부채야 어차피 우리가 빌려드린 돈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형님 사업 자금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것도 몇억 원이라는 큰 돈을요. 무슨 말이야? 형님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이 형님이 다니시는 건설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아파트 몇 채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래. 형님이 그 분야 전문가시잖아. 우리가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거야.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평소에 보던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어요. 민준아, 그 돈은 외할머니께서 나에게만 남겨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고집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형님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하셨는데 그날은 전화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야,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외할머니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다면서. 정말 다행이네. 이제 우리 가족 걱정은 없겠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민준이가 제 동의도 없이 시댁에 제 유산 얘기를 해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 얘기를 민준이가 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족인데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숨기겠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도 숨통이 트이겠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시댁에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민준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 덕분에 너도 좋은 남편을 만났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된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제 동의도 없이 시댁에 제 개인적인 일을 말해버린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왜 내 동의도 없이 시댁에 내 유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너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야.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시댁에 베풀라고. 제가 반박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아껴주던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하시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10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네. 시댁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며느리가 그런 큰 돈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민준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는데 그 덕분에 너도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시댁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분들이 제가 돈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누이도 나섰어요. 어느 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니, 우리 집 사정 알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언니가 돈이 있으니까 가족들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은근히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10억 원 중에서 반만 시댁에 송금하면 어떨까? 5억 원이면 시댁 부채도 다 해결되고 형님 사업 자금도 충분할 거야.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민준아, 그 돈은 내 돈이야. 너나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고집했어요.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매정해졌어?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15년을 함께 해온 제 친구이자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쓰고 정확한 이자와 상환 계획을 세워서 빌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너 정말 너무 계산적이야. 우리가 15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저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저를 좋아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제가 유산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돈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저에게 단체로 압박을 가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민준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어떤 날은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10억 원을 시댁에 송금하라고 강요했어요. 이 돈은 이제 우리 가족의 돈이야. 너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민준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15년 동안 보여줬던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은 모두 어디로 간 건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매일 돈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 ATM 기계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 유산이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정말 비참했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순순히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한 짓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다행히 제가 찾아간 변호사님이 정말 유능한 분이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제 상황을 듣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선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한 모든 압박들을 증거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캡처해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민준이가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모두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형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그 사업의 실체를 파악해 봤어요. 민준이 형님은 중견 건설업체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작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원룸형 아파트 20채 정도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해 보니까 그 사업이 정말 위험한 사업이더라고요. 우선 건축 허가부터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비슷한 원룸들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자금 계획이 엉성했어요. 건축비,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을 계산해 보니까 예상 수익이 거의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어요. 전문가들도 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몰래 연락을 했어요. 민준이 형님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물론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했어요. 그냥 그 지역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고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어요. 그 투자자들도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대부분 투자를 철회하더라고요. 특히 건축 허가 문제와 지역 공급 과잉 문제는 정말 심각한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상속받은 10억 원이 사실은 세금을 내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했어요. 상속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변호사 비용, 각종 수수료까지 내다 보니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돈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득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럴듯한 세금 계산서와 각종 수수료 영수증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그나마도 우리 신혼집 마련하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절망하더라고요. 그동안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억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허무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민준이 형님은 이미 그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투자자들까지 빠지고 제 돈도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사업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에 저를 좋아했구나 하는 걸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만나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민준이조차도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실망이야. 처음에는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대화하는 것도 예전만큼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화도 많이 났고요. 이 사람들이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돈이 없어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가 그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몇 주 후에 민준이 형님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빠지고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형님은 그동안 투자한 돈까지 모두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그 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어요. 형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시댁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쯤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님께서 정말 잘 도와주셔서 민준이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결혼 생활 중에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들, 그리고 제 유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정황들을 모두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특히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압박을 가했던 모든 대화들이 녹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10억 원을 시댁에 송금하라, 며느리가 돈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 이런 말들이 모두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소송에 맞서려고 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가족을 도우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제가 유산을 받기 전과 후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들이 재생될 때 민준이의 표정이 정말 창백해지더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압박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민준이는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물론 그 돈이 제가 상속받은 10억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저는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준이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깔끔하게 모든 관계를 끝냈어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민준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걱정해서 그랬던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그렇게 말하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이 제가 정말로 돈이 별로 없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들이 제가 아직도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또 어떤 식으로든 접근해 올 테니까요. 이혼 후에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민준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15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민준이와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심은 정말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것도요. 특히 민준이의 경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15년을 친구로 지내면서 저는 정말 민준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돈 앞에서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민준이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 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10억 원 전부를 다 뺏기고도 더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들의 돈줄 역할을 해야 했을 거고요. 다행히 저는 그들의 본성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10억 원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본성을 시험하는 시험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떨어졌어요.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는 제 재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고 있어요. 동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짜 관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 돈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예전에 민준이와 함께 했던 사진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다니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큰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물론 익명으로 하고 있어요. 가끔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거든요. 민준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제 돈을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안부를 물어보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들과 연락할 생각이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대신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분명 진실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도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10억 원은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큰 교훈도 주었어요. 돈의 무서움과 동시에 소중함을 깨달았고 사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배웠어요.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큰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도 갑자기 큰돈이 생긴다면 그 사실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리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처음부터 민준이에게 유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결혼한 부부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길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민준이와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돈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진실한 관계는 돈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행복해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용기를 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짜 관계보다는 진실한 혼자가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 모두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